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지난밤 많은 비가 내리고 강풍까지 불어서 도내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에 놀라서 깼다는 분들도 많으시던데요. 담장이 무너지고 지붕이 날아간 곳도 있었습니다. 강풍에 부러진 나무가 차량을 덮치기도 했고요. 울진과 영덕에서는 부두의 선박이 부서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천만다행히도 경북에서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주민 48명이 대피하고 2만 천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확을 앞둔 논과 밭이 물에 잠기고 과수 농가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조사가 마무리돼야 나올 텐데요. 다 키워놓은 농작물을 잃은 농민들 망연자실한 심정이실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정확한 피해 조사와 보상 대책이 마련돼야겠습니다. 9월 3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센 척하더니 별 수 없구나. 치질 앞에서 센 척 말고 좋아 디오스민. 치질은 보이는 증상보다 보이지 않는 원인을 치료해야 하니까 치질의 원인인 혈관벽 강화부터 협착 완화까지 먹는 치질약 좋아 디오스민. 좋았어. 좋아제약. 영림 모델 손예진입니다. 인테리어 관심 있는 분들은 영림도어 좋은 건 다 아시죠? 근데 그거 아세요? 도어 잘하는 회사가 키친바스도 잘한다는 거. 이제 인테리어 하면 도어, 키친바스 모두 잘하는 영림이죠. 영림을 만나면 공간이 예술이 된다. 영림 키친바스.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앤. 지원이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부드럽고 잡내 없고 고원동 암돼지. 풍미 가득 살살 녹는 그만 고원동 암돼지. 고원돈 암돼지 아니면 안 되지. 무공해 고원돈 암돼지.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특성화고 졸업 후 바로 취업했지만 학업에 대한 아쉬움은 있어요. 나이는 먹는데 실력은 제자리 같아 불안하더라고요. 직장인을 위한 일학습 병행 대학 입시 제도. 전국 23개 4년제 대학에 참여하고 서류 전형 등으로 지원 가능하니까 검색창에 라이프 사업 대학. 마운티아 윤계상입니다. 입으면 덥고 벗으면 추운 계절. 옷 고를 때마다 어려우시죠? 그렇다고 이 좋은 계절을 마다할 수 없죠. 아침 저녁 쌀쌀할 때마다, 가볍고 부드러운 옷이 필요할 때마다 마운티아 플리스. 그럼 나가볼까요? 마음 가는 대로 마운티아.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따끈따끈한 경제 이슈 짚어보는 이인철의 시사경제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신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해왔다는데요. 잠시 후 경상북도 신임 하대성 경제부지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김성수의 세상 읽기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오늘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경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512조 원대였는데 내년 예산 발표가 됐네요. 555조 원대로 대폭 늘렸는데 그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정부가 내년 살림살이 규모를 확정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증가율로 따지면 8.5%가 늘어난
555조 8천억 원입니다. 올해가 이제 512조 원이었으니까 이제 본예산보다 증가율이 이제 43조 5천억 원 늘었지만 세 차례 추경을 합하게 되면 포함하게 되면 증가율은 1.6%입니다. 가장 이제 중점을 둔 투자 사업은 한국판 뉴딜 사업인데요. 21조 3천억 원이 배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지출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역시 보건복지 고용 분야입니다. 거의 200조 원 가까운 돈입니다. 이 가운데 일자리 예산이 30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국민의 생계터전을 지키는 게 급선무다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코로나에 따른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내년 총수입은 그다지 많이 늘지 않습니다. 483조 원 상당으로 0.3% 소폭 증가에 그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국가 부채는 많이 늘어나는데요. 거의 140조 원 가까이 늘어나서 누적으로 945조 원. 이렇게 되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6.7%까지 급격히 치솟습니다. 이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단 정부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어떤 이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특히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 재정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한국판 뉴딜 사업 21조 이게 좀 눈에 띄고 역시 복지 분야에 200조 정도 편성을 했군요. 예산 증가율은 보니까 작년, 재작년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작년, 그렇습니다. 재작년이 9%대였었는데, 예. 그런데 이 총수입, 그러니까 즉 세금이 좀 덜 거칠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적자 경기가 재정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예, 적자 재정부터 늘어날 것 같고, 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국가 부채는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국민연금 고갈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제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5년에 한 번씩 국회에 보고를 합니다. 향후 40년 동안의 장기 재정 전망을 보고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우선 우려스러운 게 연금의 고갈 시기가 더 앞당겨집니다. 인구가 줄고 있고요.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라면 국민연금은 2041년에 적자 전환되고요. 2056년에는 적립금이 전부 고갈됩니다. 이게 5년 전 전망치와 비교해 보니까 적자 전환 시기는 3년이 빨라졌고요. 지금의 고갈 시기는 4년이나 앞당겨진 겁니다. 현재 일단 부담은 낮고 많이 받아가는 고급여 체계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제 저출산 고령화로 적립금 고갈 시기는 더 앞당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국가 부채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역시 오는 2060년에는 지금의 인구 감소와 성장률의 하락 추세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올해가 43.5%인 국가 채무 비율이 2060년 81%가 넘습니다. 2배 가까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2060년 국가 부채가 4,800억 원, 4,800조 상당. 자, 이렇게 되면 국민 1인당 한 1억 원 가까이 국가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금법, 이 각종 사회연금이나 보험 부분에 대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복지 수준에 맞게끔 이 증세, 국민 부담률을 좀 끌어올려야 하는데 그러나 지금 코로나 사태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증세를 하기도 그리고 이제 사회연금 개혁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올해 이제 국가 채무 비율이 43.5%인데 2060년 40년 후에는 81%까지 오른다. 그래서 이거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40년 후에 81% 수준이라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은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만 어쨌든 예, 보는 시각 차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회연금 국민연금 도 그렇고 공무원 연금도 그렇고 군인 연금도 그렇고 손을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지 앞으로 좀 개혁 필요성은 있는 거죠 이 연금 부분에 그렇습니다. 있어서는 국민연금도 이제 그 현 정부 출범 초에 개혁 논의가 지금도 개혁 TFT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이후에 별다로 경기가 위축이 되면서 이제 여론의 향배도 있고요. 별다른 개혁안이 지금 추진 동력을 잃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나저나 말씀하신 대로 GDP 성장 어떤 좀 견인차 역할을 할 그런 요소를 좀 찾아야 되는데 참 그게 좀 잘 보이지가 않아서 그것도 좀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수출 얘기를 좀 해보죠. 지난달 수출도 그러니까 8월 수출이 7월 수출에 이어서 2달 연속 한 자릿수 감소세를 나타냈다고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충격에 우리나라 수출이 이제 6개월 연속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은 1년 전보다 9.9%가 줄어든 396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네. 그나마 이제 2달 연속 한 자릿수대로 감소하고 있다. 이게 다소 완화된 모양새인데요. 이 지난 4월부터 이 석 달 연속 거의 뭐 20% 내외로 감소세를 보였기 때문에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품목별로 보게 되면 이 스마트폰 부품 이 수출 증가에 힘입어서 반도체 수출이 2.8%가 늘었고요. 또 K방역, 바이오 헬스 품목, 컴퓨터가 선전을 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이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글로벌 TV, 가전제품 수출이 15%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력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 기계, 석유, 화학, 자동차, 철강, 석유 제품, 디스플레이, 선박 모두 2자릿수 넘게 급감한 겁니다. 문제는 이제 이 수출이 내수도 부진한 가운데 수출이 하반기에 동력이 좀 돼야 하는데요. 여전히 수출 전망은 안개 속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무역 분쟁이 지속이 되고 있죠. 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대외 수출 환경이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초 정부가 하반기에 수출의 어떤 V장 반등을 기대했는데요. V장 반등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뭐 지난 4월 같은 경우가 최악이었군요. 마이너스 25%까지 떨어졌는데 그다음에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10 이렇게 떨어지다가 7월에 7.1% 마이너스 났고 8월에는 마이너스 9%대인데 그 중요한 게 왜 하루 평균 수출액 이거 있잖아요. 조업일수 관련된. 근데 하루 평균 수출 증감률도 괜찮아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하루 평균 수출액은 이제 한 자릿수 이하로 3.8% 정도니까 나쁘진 않은 상황입니다. 예, 뭐 이렇게 되면 뭐 7월, 8월 계속 조금 나아지고 있고 9월에는 잘하면 또 플러스 반전도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자, 카카오 게임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주식하시는 분들 참 관심이 많이 가셨을 텐데 어제였죠. 예, 이제 국내 기업 공개 IPO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불과 얼마 전이었죠. 몇 달 전에 왜 SK 바이오팜이 신기록을 쓴 그런 기억이 생생한데 이번에 카카오 게임즈가 거의 2배 정도 이제 청약에 돈이 몰렸다는 소식인데 근데 워낙에 이렇게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1억 원을 청약을 넣었다면은 5주 정도밖에 못 받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이틀 동안의 일반 투자자 청약 경쟁률이 무려 1524대 1입니다. 역대 최대죠, 이게? 그렇습니다. 일반 청약 증거금이 59조 원 가까이 몰렸는데요. 앞서 지난 6월에 SK바이오팜이 세운 청약 기록률도 신기록이었는데요. 당시에 323대 1. 증거금이 31조 원 가까이였으니까 이 2배에 지금 육박하는 규모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카카오 게임즈 청약 증거금으로 1억 원 정도를 넣었다면 5주 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인기를 끈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뭐 코로나 시대 대표적인 언택트 기업이라는 매력도 있고요. 또 이 SK 바이오팜의 학습 효과입니다. 당시에 이제 공모가 대비 첫날부터 20% 이상, 200% 이상 올랐던 그런 기억이 있고, 여기다 저금리에 넘쳐나는 시동 유동자금, 뭐 이제 마이너스 통장 대출까지 이제 직장인들이 영끌해서 지금 뭐 투자 공모주 청약에 지금 참여한 결과인데, 만에 하나 앞서 청약 열풍을 일으켰던 SK 바이오팜처럼 이제 따상이라고 합니다. 이 상장 첫날에 이제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결정된 이후 상한가를 기록하게 될 경우 뭐 이게 굉장히 높습니다. 주가가 한 35만 원까지 치솟을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1억 원을 넣었다면 한 20만 원 정도 수익을 버실 수가 있는데요. 뭐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곳에서 나쁘지 않다라는 반응도 있지만 정작 가장 대박을 난 건 이 임직원들, 스톡옵션을 갖고 있는 임직원들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임직원 400여 명이 갖고 있는 스톡옵션주가 약 322만 주인데 그걸 단순히 지금 공모가로만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약 한 300억 이상이 넘어서 1인당 평균 7천만 원대 주식 부호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예.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이때 공모가가 한 5만 원 조금 안 됐었죠. 그랬는데 뭐 불과 며칠 만에 한 20만 원대까지 올랐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 카카오 게임즈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 그래 또 보면은 카카오 게임즈는 이 기록 새로 썼는데 이 기록도 조만간 또 깨질 것 같아요. 바로 어마어마한 공룡이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죠. BTS의 모 회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다음 달 10월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공교롭게 또 얼마 전에 빌보드 차트 정상을 차지해서요. 이것도 상당히 대박 예감이 들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렇습니다. 예. 아마 이제 IPO 역사를 또 다시 쓸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러니까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다음 달 코스피 시장에 상장됩니다. 이번 상장으로 이 BTS 멤버들 100억 원대 주식 부호에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멤버 7명이 있잖아요. 7명 각각 100억 원대. 그렇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방시혁 대표가 지난달 3일에 이제 방탄소년단 멤버 7명한테 총 7만여 주의 보통주를 균등하게 증여한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 1인당 6만 8천여 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인데요. 공모 예정가 상단이 13만 5천 원인데 이걸 그대로 보유한 주식 평가액으로 따져봤더니 1인당 92억 3천만 원씩 이제 평가액이 나오고요. 만에 하나 지난 6월 SK바이오팜처럼 상장 첫날에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결정된 이후 상한가를 직행했다. 이럴 경우에는 1인당 멤버의 주식 평가액은 240억 원으로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이 공모주 청약 열기가 워낙 뜨겁고요.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한 데다가 앞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회사가 상장을 앞두고 BTS가 미국의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SK바이오팜과 카카오 게임즈에 이어서 이제 새로운 IP 기록을 빅히트가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뭐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도 그렇고 이 상장에 쏠리는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을 보면은 지금 시중에 유동 자금이 어느 정도인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소식만 더 볼까요? 정부가 그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 감독할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라는 걸 설치하기로 했다는데 이게 원래는 제 기억이 맞나 모르겠는데 부동산 감독원인가요? 뭐 명칭이 그랬던 것 같은데요. 명칭을 바꿨나 봐요. 예, 결국 강행을 합니다. 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연내 설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예.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명칭과 조직의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좀 줄었습니다. 앞서는 정부가 이제 별도 독립기관으로 금융감독원을 벤치마킹한 부동산 감독원을 검토해 왔는데 이러자 여론이 좀 반발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소 완화된 표현입니다. 부동산 거래 분석원으로 명칭을 같이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인력도 당초 논의했던 2천여 명 규모의 부동산 감독기구보다는 규모는 작아졌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불법행위 대응반 13명이 있는데 이걸 확대 개편하겠다는 건데요. 예. 어쨌든 여기에 또 하나의 이제 권한이 주어집니다. 부동산 거래 분석원은 수시의 수사 목적으로 개인 금융과 과세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기로 했기 때문에 이 기구가 개인의 어떤 부동산 거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주 업무여서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시사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서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잘 안 들리세요? 동화보청기의 전문적 능사가 시원하게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0년 가게에 선정된 기업 동아보청기로 오세요. 동아의료보조기 보청기는 서부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습니다. 문의 054-858-3334. 유일무이 경북 단 하나뿐인 국립종합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가 세상 단 하나뿐인 당신을 위해 다양한 장학 혜택, 아낌없는 지원으로 여러분의 꿈을 더 크게 응원합니다. 경북 유일의 국립종합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6분 20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지난달 25일이죠. 경상북도에 새로운 경제부지사가 취임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이어오신 분이라는데요.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 들어보겠습니다. 경상북도 하대성 신임 경제부지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대성 부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하대성입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부지사님. 예, 고맙습니다. 예, 이제 지난달 25일 부지사로 취임을 하셨는데, 근데 참 시기가 요즘에 너무나 어려워서 좀 어깨가 또 많이 좀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소감이 어떠신지요? 예. 아이고, 그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중책을 맡게 돼서 더 없는 영광이기도 하지만 진짜 어깨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렇죠. 예, 뭐 제 입장에서는 이런 큰 기회를 주신 지사님 그리고 도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뭐 능력이 뭐 여러모로 부족합니다만은 그간의 공직 경험을 달래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확실하게 좀 지역 경제 좀 살려주세요, 부지사님.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제 뭐 취임하신 지 일주일 조금 더 지나고 있는데, 예. 얼마 전에 MBC도 좀 찾아오시고, 뭐 여기저기 인사 다니시느라고 많이 바쁘셨겠어요? 한 주 동안? 예, 뭐 전번 주에는 또 도의회 의원님도 인사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자, 그리고, 첫 일정으로요, 취임 첫 일정으로 통합신공항 이전지를 방문하셨는데, 예. 그만큼, 통합신공항 이전을 중요한 임무로 보고 계시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당일날 와가지고 의성 군수님도 만나 뵙고 이전지 한번 둘러봤는데요. 예. 제가 느낀 거는 이게 이제 우리 통합신공항이 경북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희망을 받고요.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는 아나운서님께서 아시다시피 큰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또 슈퍼 프로젝트 제가 참여하게 됐다는 데서 설레임도 있고 또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그랬습니다. 그 이전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참 어려움 많이 겪었다는 거 얘기는 들으셨죠? 예, 언론 지상으로 보고 제가 직접 겪었으면 제가 더 무거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말 힘들게 결정된 만큼 이 사업이 아주 잘 진행이 되어야겠습니다. 예. 통합신공항 이전지 쭉 둘러보셨는데 당일에 또 의성 군수님도 만나보셨죠? 예, 만나뵀습니다.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누셨습니까? 예, 군수님께서도 이제 이게 지역 의성뿐만 아니라 우리 경북도 대구 경북 발전을 위해서 큰 사업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저보고 국토부에 많이 있어서 중앙부처에서 일했으니까 좀 많이 노력해달라 이런 당부를 주셨습니다. 예. 자, 우리 하대성 부지사님 이력을 잠깐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국토부에 쭉 계셨군요. 거의. 예. 국토부의 택지개발과장, 또 신도시 택지개발과장,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장, 국토정책관, 혁신도시 발전 추진단 그 부단장 등등 해서
이렇게 국토부에 오랫동안 몸담아 오셨는데 뭐 이런 경험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이 통합신공항 이전에 큰 도움이 되겠어요. 뭐 자신은 못하겠습니다만은 한 20여 년간 국토 개발 업무를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우리 회사 국토부 선배님들이라든지 동료들로부터 이제 이런저런 노하우를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경험을 토대로 이게 통합신공항을 첨단 스마트 공항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경북도청 신도시도 좀 쭉 둘러보셨나요? 걸어도 봤고요. 아직 자전거는 못 타봤습니다. 그래. 지금 뭐 2단계 공사가 한창이잖아요, 그쪽에. 그렇습니다. 2단계 공사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3단계 개발 과정도 있고 그런데 도움을 좀 많이 주셔야겠습니다, 부이사님이. 진행 좀 잘 되도록. 아시겠습니까?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무조건 확장하는 게 가능한지 바람직한 건지 어떤 형태의 기능을 도입할 건지 이것이 또 인근 안동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들도 같이 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천천히 고민하겠습니다. 예. 자, 통합신공항이 이제 이전하게 되면서 경북의 모습이 완전히 크게 달라질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언론지상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일단 직접적으로 경제적 효과는 엄청나죠. 다들 말씀하시지만은 공항 자체 건설 비용만 10조,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구상하고 있는 도로, 철도망, 교통망도 한 10조가 넘고요. 그리고 또 이게 공항을 중심으로 한 항공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도 또 금액은 지금 확정을 할 수 없지만 이것도 조 단위의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건설 단계의 문제고요. 더 중요한 것은 공항 우리가 2028년에 개항을 목표로 했는데 공항이 개항한 후에 우리 대구 경북의 경제 지도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아나운서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경북이나 대구가 과거에 산업화 경제 발전 시대에 국가 발전의 핵심 축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 부분 21세기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설 단계에서만 20조 원이 훨씬 넘는 그렇습니다.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건설 비용만 해도 4대강 사업 규모를 뛰어넘네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건설 사업. 여기다가 또 대구 경북 연구원 그 조사한 게 있죠. 연구 분야 보니까 생산 휴발 효과가 36조 원, 부가가치 휴발 효과가 15조 원, 일자리가 40만 명, 이 정도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용역 결과가 이 부풀린 결과가 안 되길 그렇게 좀 사업을 잘 좀 이끄셔야 되겠습니다. 자, 통합신공항이 이제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거죠? 시기는. 맞습니다. 그걸 이제 목표로 하는데 더 늦어져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통합신공항이 제대로 자리매김해 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게 경북하고 대구가 똘똘 뭉쳐야 됩니다. 그간에 보여주신 그런 협업의 정신이 계속 유지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우리 경북의 입장에서 보면 이 공항을 토대로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떤 지역 발전 계획을 만들어 나갈 것이냐. 지금 8년 정도 남았습니다만 지금 의성이 원하는 거, 군위가 원하는 거, 그리고 경상북도가 원하는 거, 대구가 원하는 거, 그리고 우리 인근 구미라든지 다른 지역을 파급 효과가 증가되려면 같이 뭘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공감대를 마련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를 토대로 중앙부처한테 우리가 뭘 요구할 것이냐, 어떤 것을 도와달라고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통합신공항은 의성과 군위만의 문제가 아니어서요. 정말 경북 전체, 대구까지 포함해서 아주 파급 효과가 큰 어마어마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도 좀 대화가 잘 돼야 될 것 같고 그 중앙의 그 전폭적인 지원이라면 역시 그 예산 문제일 텐데 예산도 좀 차질 없이 잘 따와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두 개인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국토부에 있었습니다만은 일단은 이게 중앙정부의 계획을 우리 신공항에 맞게 수정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 계획을 토대로 또
우리가 재정 지원이라는 이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꼭 필요하지만은 요즘 뭐 많은 BC가 부족해서 못 한다는 이런 말이 안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다가 예타 면제 같은 것도 신청하고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지금 경북은 뭐 물론이고 전국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비상 상황인데 지금 지역 경제 최악이지 않습니까? 뭐 어디나 다 마찬가지일 텐데 이 지역 경제 활성화 좀 어떻게 좀 대응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쉬운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다들 좀 저희도 뭐 식당에도 가보고 그러면 여러 가지 서민들, 소상공인들 그리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중소기업들 여러 가지 탈출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만은 처방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하는데 이게 우선 또 응급 처방도 해야 되고 또 중장기적인 노력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지금 코로나라는 상황이 우리 경북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라서 뭐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또 3차 추경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부 정책 기조도 우리가 맞춰가면서 우리한테 어떻게 할 것이 제일 좋은 건지 차근차근 고민해서 우리 맞춤형으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추경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도 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한 시민으로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대구시 같은 경우도 전 시민 재난지원금 10만 원씩인가 지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경상북도 차원에서도 좀 한 발 앞서 나가는 그런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특히나 제일 어려운 게 역시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 피해일 텐데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좀 지원 대책 좀 확실한 것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간에 저희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서로 의견도 나누고 저희가 또 소상공인 분들과 함께 충분한 건 아니지만은 신용 보정을 통한 융자, 대출이자, 코로나 피해 점포 지원 등 이렇게 여러 가지를 시행해 왔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이게 도의 재정도 지금 만만치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한은 다 쥐어 짜서 여러 가지 소상인들의 노력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우리 경제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화되면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융자 부분이라든지 대출 지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긴 있는데요. 좀 얘기를 들어보면은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이게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이 지원 받는 것 자체도 그 절차가 너무 쉽지가 않아서 그런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좀 절차를 간소화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사항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부지사님 끝으로 우리 지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운도 좋고 이렇게 얘기 왔습니다. 제가 역량은 부족하지만은 우리 경북 지역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요, 격려해 주시고 또 잘못하면 또 채찍질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지사님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도민들이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상북도 하대성 신임경제부지사였습니다. 안동 MBC 시사 프로그램 허환고의 라디오 오늘에선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건 사고 소식이나 다루고 싶은 이슈를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843-7100, 문자는 샵 091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참, 유튜브에서도 라디오 오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김성수의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줄여서 전교조. 오늘 이 소식 갖고 오셨는데 전교조 법외 노조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교조는 합법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예. 법외 노조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쉽게 말해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인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조합이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교조는 지금까지 합법적 영역에서 활동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 법외 노조가 아니다라는 판결이 어떤 식으로 났는가? 일단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제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법외 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을 냈거든요. 예. 근데 이게 1심에서도 서울행정법원이 고용노동부가 이겼어라고 2014년 6월에 그 손을 들어준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지금 2020년에 와서 대법원에 와 있는 거죠.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긴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예. 애초에 2013년에 고용노동부가 당시에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죠. 예. 그 2013년 9월에 전교조에 보면 해직 교원도 조합원 자격을 허용한다는 정관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해직된 사람이 어떻게 노동자냐? 그러니까 그 해직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고 당연히 조합의 간부로서 활동을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관을 개정해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예. 그래서 해직 교원 9명을 탈퇴 처리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불응하고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2013년에 10월 24일 그 전교조가 결국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통보를 내므로써 법 밖으로 밀어내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만 거의 6개월 이상이 걸렸고요. 예. 그래서 고용노동부한테 졌고요. 2심 재판부는 2016년에 그냥 기각을 해버려요. 2016년 이 취소 소송을 기각을 해버렸군요. 예. 사실 이때 뭐 굉장히 좀 시끌시끌한 상황들이 벌어지기 직전이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취소 청구 기각을 해버립니다. 그 상황에서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촛불 시위가 벌어지고 그리고 그 촛불 시위 이후에 대법원이 결국 전원합의체로 보내서 이제서야 이제 결국은 판결을 내렸는데요. 예.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한마디로 노동 3권에 대한 존중을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2심까지 이어졌던 절차적 고투리 잡기에 의한 노조 불이익 주기를 뒤집은 판결이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오래 이 소송 기간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근 한 7년 만에 최종 판결이 내려진 건데,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당시에 1심, 2심에서 전교조가 모두 진 거였군요. 졌다가 그렇습니다. 최종심에서 이렇게 뒤집어진 건데. 자, 그러면 이 완강한 태도를 보이던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이렇게 확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역시 뭐 정권의 영향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굉장히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문제가 된 것이 노동조합법 시행령 구조 2항인데요. 이제 노동조합법이라고 하는 상위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시행하는 데에는 또 대통령령이라든가 혹은 그 각 부서에서 내놓는 그 준칙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시행령이라고 하는데 그 시행령 구조 2항을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바로 이 내용.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노조원의 자격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서 직권으로 특정한 노조를 법의 노조로 통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항이 구조 2항에 있는데 이 구조 2항이 사실상 법을 무력화시키는 거잖아요. 법이 법보다 높은 헌법에 의해서 무력화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법보다 낮은 시행령에 의해서 무력화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게 그 결과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시행령을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법원이 선고 나올 때까지 고용노동부가 눈치를 보고 있다가 선고가 딱 나오고 나니까 갑자기 이제 뭐 이걸 가지고 이제 다시 2심으로 가가지고 이제 그 원심이 바뀌는 거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그 령 자체가 효력이 정지된 것이니 그냥 바로 이제 그 합법화 시키는 절차에 들어가겠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바뀌었는데요. 이제 이제 합법화 되게 되면 이제 정교조 전임자 34명이 직권 면직된 바 있는데 복직이 될 것이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현장 복귀가 된과 당시에 함께 교육부가 이제 후속 조처로서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을 회수했고요. 또 단체 교섭 중단 및 단체 협약 효력 상실을 통보했고 각종 위원회에서 전교조 위원을 해촉했거든요. 이게 전부 철회될 것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그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 2항이라는 게 그 노조원 자격을 두고 이제 문제를 삼았다는 말씀이신데 고용노동부에서. 그러니까 아까 그 노조원 자격이란 게 그러니까 해고된 노조원은 해고된 그 직원은 교직원은 노조에 들어올 수 없다. 이 문제죠, 그러니까. 예, 이전에요. 그 노동조합법이 있었을 때 이때 당시에 그 87년도에 아주 혁신적인 그 조치가 진행이 됩니다. 1987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민주화 대투쟁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형식적 민주주의가 정착을 하면서 그러면서 불합리한 반민주 악법들이 바뀝니다. 그때 노동조합법도 바뀌면서 정부가 노조에게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제도가 사라집니다. 그래요. 이때 87년에. 그런데 이때 87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대칭 말하는 민주화 세력들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던 시점에 슬그머니 시행령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시행령이 노조 해산 명령 제도가 삭제된 지 4개월 만에 시행령이 생기면서 법외 노조를 통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신설이 된 게 9조 2항입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 설립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는 사유가 생기면 정부가 그 노조에게 당신은 노조 아니야? 라고 통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화된 걸 좀 무력시킬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생긴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90년대 이후에는요. 이 조항을 가지고 노조가 아니다라고 통보를 한 게 제 횟수가 굉장히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게 2013년에 다시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꺼내 들어가지고 특히 전교조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갖다 내렸던 건데 그래서 이제 재판부에서는 이런 법의 노조 통보가 노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어떻게 령으로 될 수가 있느냐. 합의법으로. 헌법에 노동자의 기본권이 보장돼 있다. 그러면 헌법은 법보다 높은 거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그거를 일개 명으로 제한을 할 수가 있다는 건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제한을 둘 게 있다면 명으로 하지 말고 법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극히 당연한 그런 판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제 뭐 일부 대법관들은 또 이 법의 노조 통보가 위법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별개의 의견을 내기도 했어요. 그 소수 의견이 2명인가 나왔죠, 대법관? 소수 의견들과 또 다르게 별개의 의견이라고 해서 별개 의견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조합원으로 활동하다 해고된 노동자 같은 경우는 이 조합원 자격 자체를 부정하는 노동조합법 조항이 있대요. 요거 자체가 더 문제야. 이거에 근거해서 지금 시행령이 만들어진 거니까 이거 자체도 바꿔야 된다. 이런 조금 더 진보적인 입장을 낸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안철성 대법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런 의견을 낸 분이 김재영 대법관이고요. 안철성 대법관 같은 경우는 전 교수의 위법 정도에 비해서 처분이 지나치게 과도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대로 령을 유지하더라도 너무 지나친 처분이었다라고 이제 의견을 낸 분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두 분의 소수 의견이 또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아니 아무리 정교조가 자신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지금 현재 현존하는 법은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법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근데 애초에 그 명백히 존재하는 법과 령에 의해서 조치가 나왔는데 그것 자체를 무시하고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그건 결과적으로 권리만 요구하는 주장이 아니냐. 법은 최소한 악법이라도 따라야 된다. 따르면서 그걸 구제할 수 있는 노력들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처음에 애초에 정교조에서 그 격렬한 이제 내부 토론이 있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계속적으로 우리는 법의 노조로 가더라도 우리 그 해고된 그런 그 분들을 조합원으로 안고 갈 것이냐 아니면 그분들을 일단 배제시키고 그리고 법적으로 이제 뭔가를 바꾸고 나서 다시 그분들을 안을 것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토론이 있었는데요. 지금 근데 솔직히 정교조 입장에서 따져본다면 품는 것이 더 옳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이 나오는 상황이죠. 만약에 노조원 자격 자체를 완전히 박탈해 버린다고 했다면 7년 넘게 그분들은 정말 너무나 억울한 그런 삶들을 그 소수만 받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아유, 조금 더 얘기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날씨 알아봅니다.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태풍 마이삭은 북한 함흥 동쪽 해상에서 소멸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마이삭은 1959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에 영향을 준 태풍 순위에서 4번째 위력의 태풍으로 기록됐습니다. 태풍이 이렇게 지나가자마자 또다시 태풍 걱정을 하게 됐는데요. 10호 하위선은 아직은 중급 강도인데요. 앞으로 31도의 고손 해역을 지나면서 매우 강하게 발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예상으로는 월요일 오전쯤 남해안으로 들어와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태풍 후면으로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들어와서요. 내일 아침 기온이 오늘 아침보다 6도 낮게 출발합니다. 안동, 상주, 문경이 아침이 17도, 한낮에 28도까지 오르겠고 영양은 17도에서 27도 분포, 의성, 예천, 청송은 16도에서 29도, 영주는 16도에서 26도 분포 예상됩니다. 안동 현재 기온은 어제와 같은 25도, 체감온도는 26.2도, 습도는 68%입니다. 날씨였습니다.